과감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토익과 굉장히 결이 비슷해졌다. 여기서 이제 시험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의문사, 사사사사. 안녕하세요. 안나지케랩의 안나입니다. 그동안 제가 신유형 토플에 대해서 참설을 많이 풀어드렸는데요. 이제 뜸들이기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각 영역별 전략과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실력 향상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리딩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 리딩 문제 유형 간단히 한번 체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Complete words라는 1번 유형 철자 완성하는 시험입니다. 라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Read in Daily Life 토플에서 드디어 실생활과 연관된 영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토플 하면 아카데미컬한 내용이죠. 자, Read on Academic Passage 전형적인 객관식 문제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생소한 문제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 유형 세 가지를 잘 조합하여서 자, 리딩 문제 최대 50문항까지 나오고 문제 문항수에 따라서 시간은 최대 30분까지 부여가 되죠. 여기서 최대 문항수와 최대 시간을 말씀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마다 문제 문항수와 시간이 다르다라는 점, 이 부분 더미 때문이다 라는 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봐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선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MST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이번 바뀌는 신유형 토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었죠. 학생들마다 성적에 따라서 문제 자체가 다르게 출제가 된다라는 패턴이었고, 적응형 시험과 관련해서 모듈 1 섹션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문제로 공통된 시험을 치다가 이 성적에 따라서 두 번째 모듈에서는 모듈 1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어퍼 레벨 문제를 받게 되고 성적이 조금 저조하다 하는 경우에 로워 레벨 문제를 받게 되는 적응형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알아본다면 모듈 1 같은 경우에는 공동적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고, 유형 1 문제 10개 그리고 유형 2에서 패시지 2개를 풀게 되는데 첫 번째 패시지 문제 2개 그리고 두 번째 패시지 문제 3개 그리고 아카데믹 패시지는 패시지 하나에 문제 5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듈에서는 모든 학생이 20개의 문제를 치게 되시는 거고, 이 성적에 따라서 어퍼 레벨 문제를 받게 되는 학생들은 Complete Word라는 유형 1 문제와 Academic Passage 문제를 치게 되면서 15개 문제를 모듈 2에서 치게 될 거고, 로워 레벨 문제를 받게 되는 친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Complete the Word는 똑같이 출제가 되고, 두 번째 Daily Life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패시지 2개와 문제 5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문제 개수, 문항수와 관련돼서는 로워 레벨이든 어퍼 레벨이든 똑같이 15개의 문제를 두 번째 모듈에서 응시하게 된다라는 시스템이었죠. 자, 앞선 영상에서도 이미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문제 난이도가, 즉 전체 시험의 난도 자체는 이 모듈 1 섹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 지향점에 따라서 이 모듈 1에서 어떤 전략으로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앞선 영상에서 제가 아주 밀도 있게 다뤄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딩 문제 유형마다의 포인트를 짚어보고 어떤 전략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같이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자, 1번 유형인 Complete Word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단어 철자가 일부가 제공이 돼요. 이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이 빈칸, 블랭크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겠다라는 의미는 파악하였어. 하지만 그 의미 파악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철자를 쓰게 된다라면 물론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유형의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철자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오답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공되어 있는 스펠링을 통해서 힌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제공되어 있는 스펠링 때문에 이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철자를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문제의 즉 블랭크 앞뒤 내용을 통해서 내용부터 유추하고
그리고 철자 싸움이다라는 거. 자, 일단 토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다라면 쉬운 문제 유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추가된 Reading in Daily Life와 관련된 문제,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제시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실용 지문을 통한 팩트 체크와 관련된 문제풀이다.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면 쉬운 문제 유형이다 라고 하네요. 자, 토플 하면 아카데믹이죠. 아카데믹 패시지 나오면서 좀 더 학문적인 글을 읽게 되겠지만 기존의 토플보다는 분량 면에서 아주 짧아졌기 때문에 체감 난도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전문가들 역시 이 문제 유형이 가장 난이도는 높다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학습 포인트 잡아드릴까요? 아카데믹 주제가 나온다라는 말은 당연히 그동안 토플의 결을 유지하는 학습 패턴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용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나 컨텐츠나 또는 실제적으로 어떤 다양한 informal language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제나 소재가 쉬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체감 난이도는 낮아질 순 있어요. 그렇다고 점수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A라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을 쳐도 그 영어와 관련돼서는 A 정도의 레벨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시험이 제대로 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본다라면 이번에 바뀐 뉴토플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어떤 영어 실력과 관련된 평가 기준으로서의 척도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리딩에서 짧은 텍스트가 출제된다라는 점에서는 토익과 굉장히 결이 비슷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이도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라면 소재 난이도 당연히 쉬워졌어요. 자, 그러면서 당연히 체감 난이도 낮아졌을 거지만 그렇다고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점수 기준으로서의 기능 은 유지한다. 즉 그 말은 A 성적은 A, B 성적은 B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계속해서 향상하여야 이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자, 일단 토익과 유사하다라는 말을 계속 설명으로 달아드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부분은 실용 영어 컨셉이 토플에도 드디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의 토플에 없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공부를 해 나가신다라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실력을 향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제공하고 있는 이 부분은 ETS가 제공하고 있는 원론서 부분을 발췌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출제자의 마인드를 간파를 해야 전략도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omplete the words. 얼핏 듣기에는 철자 완성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늘상 치던 단어 시험 같은 쪽지 시험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라면 오산이에요. 어쨌든 좀 그래도 차원이 남다른 토플인데 토플에서 단어 철자를 물어보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은 꽤 차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유지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출제되던 아카데믹 패시지에서 아주 짧게 한 단락의 일부를 발췌를 해요. 그럼 하나의 어떤 내용 덩어리가 만들어지겠죠? 그 내용 덩어리 안에서 중간중간 블랭크를 만들어 두고 그 블랭크 안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의 시작 철자 몇 개를 제공하는 시험이다 라는 점에선 두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첫 번째 패턴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overall topic. 전체 토픽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유토플 강의하면서 과감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 토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문 자체가 꼬여 있기도 하고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원칙이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는 늘 초반에 나온다라는 거. 자, 바뀐 신유형 토플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게 교묘하게 트릭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메인 아이디어, 즉 지스트, 요지 문장은 초반에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 공략 빠르게
들어가면 전반적 overall topic은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의미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both 둘 다 잡아라 라는 패턴이죠. 여기서 이제 시험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 있나 보세요. 철자를 공부해야지. 그건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당연한 거고. grammatical requirement. 문법적인 요구사항도 여러분들은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문법, 이 문법 잘해요? 제 생각에는 토플을 위한 문법이다 라고 하면 커트할 필요가 있어요. 주구장창 장황한 말보단 간단, 명료, 정확한 게 중요하다. 그것이 앞으로 대세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법을 남기고 어떤 문법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만들어 봐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앞으로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문법에 대한 부담은 없애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문법이에요. 그러면 이 문법과 관련된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게 sentence pattern. 센텐스 패턴 이렇게 영어로 적으니까 어려운 것 같죠? 쉽게 갈게요. 이게 뭐냐면 문장의 유형, 타입 이 정도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유식해 보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다? 자, 뭐냐면 이런 게 뭐 평서문이라든지 평서문 안에는 긍정문이 있고 부정문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이렇게 평서문 터지니까 나오기 시작한다. 자, 의문문 있고 그래요 명령문 있고 감탄사 들어가는 감탄문 같은 거 있고 그리고 그래요.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내신 문제 if가 들어가 있는 조건문. 자, 이렇게 공통점은 자, 문으로 끝나는 문법들. 그런 아이들이 센텐스 패턴에 들어갔던 아이들이에요. 자, 쉽게 말한다면 문장의 유형과 관련된 문법이다라고 하면 뭔가 배열 규칙과 관련된 그런 문법이고요. 이 배열 규칙을 우리가 어순이라고 하죠. 실제 내신 문제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긴 해요. 그럼 이 어순, 단어의 배열이다라는 건데 그 어떤 단어들의 배열이 있을까요? 그렇죠. 주어와 일단 동사의 배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거고, 동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동사의 부정어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에 따라서 부정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명령문이다라는 패턴에서는 주어를 어떤 식으로 탈락시키고 동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면 명령문이 되는 거다. 그리고 감탄문 같은 경우에도 감탄사에 따른 문장 배열, 한마디로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패턴이에요. 이 배치를 잘 조합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단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내 의견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면 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동사가 필요한 게 더 이상 없는가? 동사가 필요로 하는 게 보어라는 역할극이 필요한가? 동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목적어라는 역할극이 필요한가? 또는 목적어가 한 개가 필요한가? 두 개가 필요한가? 뭐 이런 패턴. 그리고 이 목적어에 또 다른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라는 아이도 필요한가?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맥락이 맞아요. sentence, form. 쉽게 말할까요? 이게 문장의 형식이란 뜻이에요. 문장 형식이라고 하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 거죠. 즉 동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즉 동사 꼬리에 물 수 있는 아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1, 2, 3, 4, 5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어의 단어는 엄청 많아요. 하지만
영어의 그 많은 단어를 조합해서 제대로 된 센텐스를 만드는 밥그릇은 딸랑 5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라든지 그런 구두더기 표현을 다 소거해 버린다라면 어쨌든 밥그릇 5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개 밥그릇만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갑시다. 크게 본다라면 센텐스 패턴과 센텐스 폼만 잘 잡아도 실제 실용 영어와 관련되어서 문법 잘한다라고 자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해보자라고요. 지금 제가 주어와 동사의 배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주어라는 아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동사라는 역할극을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배우들을 나열해보면 사자로 끝나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사자들이에요. 그 외에도 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의문사, 사사.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아이가 명사. 여기서 명사라는 아이는요, 주어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할이 목적어도 돼요. 그것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어도 돼요. 야, 명사라는 캐릭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꽤 많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일단 주어, 동사는 기본이고 그 뒤에 필요한 아이가 보어 아니면 목적어다 라고 했는데 명사는 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결정해주는 아이는 동사예요. 동사는 동사밖에 안 돼. 동사로 태어난 아이가 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 정확하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뭐 공부할래요? 그렇죠. 명사 공부하셔야 되고요. 동사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명사는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하죠?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또 딱 2가지로 좁혀드릴까요? 자, 명사라는 캐릭터가 있다라면 그 명사 앞쪽을 보고 뒤쪽을 보는 거예요. 자, 명사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이 명사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아요? girl, boy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뭔가 제한을 먼저 좀 걸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한정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한정사가 뭔가 이렇게 말로 부르니까 어렵긴 한데 좀 쉽게 갈까요? 쉬워요. 관사, on, the 이런 거. 그리고 뭐 지시어, this, that, this, those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 소유격 있죠? 소유격. 소유격이라는 아이도 명사 앞에서 이거 내 거야, 이거 너 거야 라고 한정해 주잖아요. 제한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런 한정사들의 특징은 명사 앞에만 오고요. 그리고 이 한정사들의 특징, 다른 아이들이랑 교차해서 명사 친구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다라는 거. 예를 들어 관사가 오게 되면 소유격은 빠지게 되는 거고 소유격이 오게 되면 관사가 빠지게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보통 최상급 앞에도 너라는 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유격이 들어가면 my best friend 이렇게 들어가면 너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한정사의 한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명사 뒤쪽으로 유념하셔야 될 게 명사와 관련된 수일치 요거 딸랑 조심하시면 돼요. 명사 수일치. 명사 수일치 아주 직관적이죠. 명사의 어떤 개수와 관련된 패턴이고 이게 단수, 복수 개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면 아마 지금쯤 제가 그런 것도 모를까 봐요. 그럴 것 같은데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 complete words 같은 경우에 빈칸이 정확하게 개수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 그 빈칸에 스스로 타이핑을 쳐야 되는 리딩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내가 알고 있는 철자 정확하게 적었는데 블랭크가 한 개 남았어. 뭐지? 갑자기 시험장에서 그럼 멘붕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앞쪽에 명사가 복수가 있어. 그럼 복수형을 쓰라는 거지.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아까 블랭크가 그냥 기본적인 어떤 덩어리 블랭크가 아니고 철자 하나하나 다 끼워 놓게 제시되는 블랭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수일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AI가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잘 찾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소한 수일치까지 잘 조심해 본다라면 명사편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이 2포인트 가져가자라고요. 명사 앞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문법, 명사 뒤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문법.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 명사는 외워야 할 거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동사 나와야 되겠죠. 동사, verb.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영어는 시간 없으면 동사 공부하고요. 시간이 짬이 나면 동사 공부하고요. 그리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동사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영어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 모두 동사엔 초집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동사에서는 과연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첫 번째, 명사와 마찬가지로 수일치라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고차원적인 문법을 구사하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한 실수가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일치, 이번에는 어떤 단수 복수 개념이기도 하지만 뭐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어와의 일치 를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면 나오나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이 각 인칭들의 단, 복수, 개념. 그럼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건 대명사 공부까지 같이 이어나간다라면 동사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명사 한번 찍고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일치와 관련돼서는 실제적으로 명사와 연관하여서 공부하는 패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동사 자체와 관련된 문법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동사의 시제와 관련된 개념. 여기서 이제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제 동사에서 조동사 개념. 조동사라고 하면 동사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helping verb라고 해서 동사가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미를 조금 추가해 준다든지, 또는 동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다라고 하면 조수 같은 느낌이다. 예를 들어 부정문을 만들 때 not이라는 부정어가 동사 근처에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동사가 들어간다라면 그 부정어도 같이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가 나타나면 동사는 일단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조동사는 뉘앙스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제 어떤 contextual meaning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영어의 결정판이죠. 준동사 개념이 있어요. 준동사다라고 하면 semi-verb라고 하면 절반만 동사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태생은 동사인데 쓰임이 동사가 아니야, 역할이 동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동사의 역할이 동사를 하는 거였는데, 즉 서술의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동사로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감이 오나요? 준동사 안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나라 내신에서도 엄청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죠. 동명사, 그리고 쓰임이 정말 많은 부정사, 그리고 뉘앙스가 정말 중요하고 어렵기까지 한 분사.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아주 난이도 높은 하이 레벨 그래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 두 가지 포인트만 베이직 레벨에서 우리 같이 잘 끌어간다라면
앞으로 성인 영어에서 문법 때문에 골머리를 썩힐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더 하이 레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뭔가 연결을 만들어내는 전치사나 접속사나 관계사까지. 근데 그것까지 지금 한꺼번에 다 가려고 하니까 첫 시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첫 시작은 가볍게 가자라고요. 뭘 공부하자고요? 명사에서 2개, 동사에서 4개예요. 크게 보면 2개지만 2개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1개, 조동사와 준동사 개념까지.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진도 계속 뺄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의미도 필요하고 문법도 필요합니다 라는 문제가 complete the words인데 여기서 저 이 부분을 읽고 참 기분 좋더라고요. Do not get stuck on a word you do not know. 너 모르는 단어에 너무 집착 좀 하지 마. 얼마나 좋아요?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냥 읽으래요. read on 계속 읽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패스. 10문제 단어 스펠링 채우는 것 중에 한 2개 정도는 틀리지 뭐. 솔직히 2개 정도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모르는 내용은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유추를 한번 해봐라. 전체적인 흐름을 유추한다라는 것 자체가 메인 아이디어를 잘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흐름도 간파가 되고 심지어는 단어조차도 감이 올 거다라는 뜻이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ETS 가이드북 자체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Complete the Word 같은 경우에는 총 문항수 10개가 만들어지고요. 단어의 정확한 스펠링 쓰기. 토플에서 이런 문제를 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젠 나오더라고요. 어휘력이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스펠링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세대 간의 문제를 실제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리딩 고수는 빅 픽처, 큰 그림에서 부분을 끌어내더라는 거.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문법 지식을 활용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과 여러분들의 리딩 실력은 정말 급상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은 이미 미국에서 시중에 어떤 퀴즈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재미나는 게임의 방법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던 패턴이라서 실제 원어민들이라면 그렇게 생소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